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웬디 미첼 씨가 쓴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미첼 씨는 영국인이죠. 그리고 치매 환자입니다. 딸이 둘 있지만 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죠. 강연을 하러 혹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 곳곳을 혼자서 여행합니다. 심지어는 책을 3권이나 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치매 환자라며. 네,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여행을 해? 어떻게 책을 써?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미첼 씨는 치매 초기에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무척 노력한 끝에, 네,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다. 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을 오늘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여행을 한다. 장거리 여행을 한다. 예매를 하고 역까지 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 이 책의 끝에서 2번째 챕터, 바깥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기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글에 어떻게 혼자서 여행을 하고 다니는지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걸 좀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첼 씨가 기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는 보통은 치매 관련 학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는 연구자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거리 여행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런 행사는 보통 한두 달 전에는 일정이 정해진다고 해요. 내가 참석할 행사의 일정이 이렇게 한두 달 전에 정해지면 이때부터 미첼 씨는 준비를 합니다. 이 행사에 참석할 준비를 한두 달 전부터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먼저 호텔과 행사가 열리는 그 행사장의 사진을 구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죠. 왜 사진을 구하냐?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머물 숙소와 행사가 열리는 장소, 그 건물이 나에겐 낯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그 도시에 도착해서 역에서 내려서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길을 걸으면서 보게 될 풍경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 거리의 상징적인 구조물들, 시청이나 교회 또는 누구의 동상 이런 걸 보게 될 거잖아요. 그 상징적인 구조물들의 사진도 미리 출력을 해서 낯을 익힙니다. 구글 지도 앱을 보통 이용을 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리 뷰, 스트릿 뷰를 미리 볼 수 있죠. 그걸 출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미첼 씨는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치매 초기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아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이용해서 알람 기능을 참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시 정오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해. 네, 이런 알람이 울리도록 미리미리 설정을 해두는 거죠. 안 그러면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밥 먹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치매 환자들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이렇게 알람을 설정을 해둡니다. 혼자 사시니까 꼭 필요한 절차인 거죠. 또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보면 지도를 검색한다든지 왓츠앱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페이스타임으로 화상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아주 잘 활용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매 초기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웬디 미첼 씨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 치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힘들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이렇게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첼 씨는 어딜 가게 되면 그곳의 숙소와 행사장의 모습을 사진을 구해서 미리미리 반복해서 봐둡니다.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낯을 익히는 거예요. 하지만 변수가 많겠죠. 사람 사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행 당일에 기차를 탔는데 보통의 경우에 미첼 씨는 자기가 앉는 자리 바로 옆에다가 자기 가방을 놔둔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이날은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옆자리에 가방을 둘 수도 없고 그 반대편에 복도 칸에도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머리 위에 짐칸에다가 가방을 밀어 넣어둡니다. 이렇게 되면 알람을 설정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아이패드 알람을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뒤에 하차해야 해, 이런 알람을 하나 맞춰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더 합니다. 하차할 때 가방을 꼭 챙겨야 해. 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역에 도착했다고 치자고요. 여기 보통 낯선 역인 경우는 특히나 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역만 해도 출구와 입구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처음 온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혼란스럽습니다. 치매 환자는 더 혼란스럽겠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맥박이 마구 뜁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윈디 미첼 씨는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벽에 기대섭니다.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서 있습니다. 좀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가장 빠를까요? 어느 길이 가장 편합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여기까지는 도착했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사진들, 집에서 반복해서 보면서 학습한 그 사진들,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들은 이 도시의 주요 건물들을 찍은 거죠. 그래요. 거리 전체를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걸 출력해서 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역 앞에 딱 나섰을 때, 거리에 나섰을 때 그 모습은 생판 새로운 거죠. 낯선 겁니다. 치매 환자에게 낯설다라는 표현은 두렵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다시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맥박이 뜁니다. 자, 이제는 어떡하느냐? 이때 미첼 씨는 제일 먼저 보이는 카페로 걸어갑니다. 일단 차를 한잔 시켜서 마시면서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종업원에게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경찰이 지나가면 경찰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는 지도 앱을 켜서, 아이폰에 지도 앱을 켜서 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때가 2018년이거든요. 이 책이 출간된 게. 이때만 해도 영국에서는 지도 앱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통신 환경이 좋지 않았거나 또는 앱이 잘 튕기거나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첼 씨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걸 훨씬 더 선호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길을 찾아서 겨우겨우 가다 보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죠. 사진을 통해서 반복 학습했던 건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죠.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걷다 보면 오늘 하루를 묵게 될 숙소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지난하죠. 자,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죠. 행사장까지 가는 길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호텔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좀 쉰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행사장까지 가는 길을 점검하면서 메모도 하고 사진도 다시 찍어둡니다. 그 다음날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밤이 됐습니다.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웬디 미첼 씨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밤에 깰 수가 있잖아요. 밤에 깼는데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이게 헷갈려 버리면 혼란스럽죠. 두려워집니다. 그러니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의 창문에 달려있는 커튼을 조금 열어둔다고 합니다. 이게 신호인 거예요. 밤에 자다가 깼을 때 여기가 내 방이 아니다 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신호로 커튼을 조금 열어두는 거죠. 이게 무슨 신호가 될 수 있지?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웬디 미첼 씨는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잠을 잘 땐 커튼을 다 닫아두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튼이 좀 열려 있으면 여긴 내 방이 아니구나, 다른 곳에 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는 커튼을 좀 열어두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밤이지만 빛이 조금은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내 방과는 다른 빛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될 테고, 그러면 여긴 내 방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대맡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포스트잇에는 이런 걸 적어둡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여기에 온 목적은 무엇이다. 네,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여길 왔고 이제 내일이면 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근데 그걸 당일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떴을 때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치매라는 병의 증상인 거죠. 정리하자면 치매 환자가 낯선 도시를 여행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치매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 네, 알 수 있는 거죠. 미첼 씨는 치매에 걸렸음에도 글을 씁니다. 책을 3권이나 쓰셨죠. 블로그도 운영했습니다. 트위터도 자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치매 거의 모든 기록이라는 책, 두 번째 책이죠. 웬디 미첼 씨가 쓴 이 두 번째 책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치매 환자가 글을 쓸 수 있느냐? 네, 가능합니다. 치매 초기에는 그래요. 가능해요. 하지만 치매 10년 차인데 글을 쓴다? 이게 가능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뇌 기능이 퇴행하는 병이죠. 모든 기능이 균등하게 퇴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어떤 기능은 상대적으로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미첼 씨의 경우는 글쓰기 기능이 상당 부분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가능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도 글쓰기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서예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젠 지방을 못 쓰시더라고요. 지방, 제사 지낼 때 쓰는 지방, 현고 학생 부군 신의, 이렇게 시작되는 그 지방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러니 글은 더 못 쓰시겠죠. 글을 쓴다는 건 정보를 조직하고 생각을 구조화하고 언어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복잡하죠. 쉽게 쓰는 것 같지만 복잡한 거예요. 이걸 치매 걸리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치매 걸렸는데 글을 쓴다? 이건 미첼 씨처럼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제 아버지처럼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치매 환자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와 관련해 먼저 말씀드릴 점, 두 번째. 이건 뭐냐면 미첼 씨의 책을 보면 글이 굉장히 좋다는 거,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특히 세 번째 책, 생의 마지막 당부라는 마지막 책이고 세 번째 책이죠. 이 책의 마지막 글, 에필로그입니다. 이 에필로그를 보면 글이 정말 좋아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묘사가 아주 훌륭하고 글의 내용도 아주 좋거든요. 너무나 잘 쓴 글입니다. 근데 이걸 다 미첼 씨가 썼을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책을 미첼 씨 혼자서 쓴 게 아니죠. 같이 쓴 분이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아나 와튼이라는 분인데 언론인이에요. 더 타임스 그리고 가디언 같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20년가량을 근무한 분입니다. 부고 기사를 보면 아나 와튼 씨는 고스트라이터, 그러니까 대필 작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첼 씨 혼자 쓴 책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정리를 해보죠. 첫째, 미첼 씨처럼 치매 걸려도 글 쓰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온전한 경우가 있다는 점,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둘째, 미첼 씨가 책을 혼자서 다 쓴 건 아니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죠. 미첼 씨는 어떻게 글을 쓰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첼 씨는 말도 유창한 것처럼 보여요. 영상을 보면 미첼 씨 농담도 잘하시고요. 말도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이건 원고가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발언을 할 땐 이렇게 잘하십니다. 근데 평소엔 말할 땐 머뭇 하신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죠. 미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쓸 땐, 그러니까 타이핑을 할 땐 차분해지더라. 그래서 유창하게 글을 쓸 수 있더라. 이렇게 미첼 씨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몰라요. 미첼 씨 본인도 모르고요.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연구도 거의 없고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미첼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기한 일이죠. 본인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손가락, 그리고 화면에 뜨는 문장들을 보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놀랄 때가 종종 있다. 네. 이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본인을 포함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저 신기할 뿐인 거죠. 다만 추측은 가능하겠죠. 네, 미첼 씨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잠시 읽어볼게요. 마치 회백질의 뇌가 주요 도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한적한 시골길을 이용하는 것 같다. 한적한 시골길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뇌에서 회백질은 대뇌피질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뇌피질은 대뇌 바깥층을 뜻하고요. 여기 신경세포들이 모여있죠. 기억, 사고, 언어, 각성, 의식, 네, 이런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여기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부위에 교통체증이 발생한 거예요. 막혀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뇌의 신호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신호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길이 꽉 막혀 있으니까 이 작업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치매인 거예요. 각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막힌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글쓰기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그룹이 어찌어찌 하다가 막힌 길을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길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주요 도로가 다 막혔으니까 우회 도로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 네, 그걸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나한테 이런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다. 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신기한 일 때문에, 이 신기한 능력 덕분에 우리는 치매 환자의 관점에서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3권이나 볼 수 있게 된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졌습니다. 2편으로 나눠서 만들려고 하다가 시리즈 자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편으로 합쳤습니다. 이렇게 1권 리뷰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2권과 3권도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영상으로 나눠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웬디 미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한 게 지난 1월 말이었는데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기사가 2월 23일자로 영국 언론들에 실렸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서 이 시리즈를 계속하는 게 무척 우울했습니다. 원래는 이 책들을 리뷰하면서 치매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그 학습을 통해서 치매 걸린 제 아버지를 돌보는데도 활용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노하우를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보다 지금은 우울함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이게 타인의 죽음이지만 웬디 미첼 할머니의 죽음에 감정이 이입되기도 하고요. 또 제 아버지가 겪게 될 일이라는 것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대신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2권과 3권, 웬디 미첼 씨가 쓴 2권과 3권의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영상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 언론이 보도한 웬디 미첼 할머니의 부고 기사, 그리고 웬디 미첼 할머니가 남긴 블로그의 마지막 글, 이 텍스트들을 모아서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디 미첼 할머니와 관련된 영상은 앞으로 2개가 더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